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초겨울의 어느 저녁, 경상북도 청송의 외광마을.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수잔의 백반집의 노란 등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함석 지붕 위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며 리듬을 만들었고, 장작불이 피워진 부엌에서는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의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이규민은 그 식당의 한 구석에 자주 앉는 자리, 벽난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자전거 기름때가 남아있었고 헌작업복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하루 종일 폐자전거를 고치느라 녹초가 된 그는 따끈한 밥 한 공기와 짭짤한 고등어 조림, 그리고 푸릇한 시래기국 한 그릇의 위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단순히 밥이 맛있어서 오는 게 아니었다. 뭔가 모르게 이 작은 식당은 오래된 나무집처럼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식당 주인 수자 아주머니는 늘 손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넸고, 단골 손님들과 오가는 사소한 이야기 속에는 어느새 전기 묻어 있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네. 규민이, 너 감기 조심해야 돼. 수자 아주머니가 국을 푸며 말했다. 규민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주머니, 그래도 여기서 국물 먹으면 괜찮아요. 그 순간 식당 문이 덜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키 작고 마른 여자가 비를 맞은 채 들어섰다. 후드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섬세했지만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반 하나만 주세요. 생선조림이요. 쪼고전이에 짓는 생선조림이요. 수자 아주머니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규민은 그 여자의 손에 시선이 머물렀다. 마을 여자들과 달리 그녀의 손은 유난히 곱고 정갈했다. 자세도 반듯했고 어딘가 낯설었다. 이런 산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식사가 나왔지만 그녀는 밥 몇 숟갈만 뜨고는 고개를 숙였다. 뭔가 찾는 듯 주머니를 뒤지던 그녀는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내 고개를 들어 작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식당 안의 공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수자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뭐나고 전해요 멈칫하더니 괜찮아요. 다음에 오셔서 주시면 돼요.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규민은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잠깐의 곤란함을 읽었다. 이 시골에서 식당을 하는 건 넉넉지 않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내 수자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제 밥값이랑 그분 것도요. 규민아, 너 정말 착하다. 아주머니가 감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놀란 눈으로 규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곧 가져올게요. 괜찮아요. 누구나 깜빡할 때 있잖아요. 규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국 식기 전에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종이 쪽지 하나에 무언가를 적더니 수줍게 규민에게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여기 한번 들러주세요. 쪽지에는 간단한 주소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소현, 대추나무길 여곡번지. 규민은 멍하니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국 한 모금 마시며 문박 빗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선의가 그에게 어떤 커다란 이야기를 안겨줄지. 다음 날 빗방울이 그치고 하늘은 흐릿한 구름에 덮여 있었다. 청송 마을의 시골 골목은 전날의 비에 젖어 눅눅했지만 이규민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분주했다. 어제 그 여자의 말과 송을씨 쪽지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백소현 대추나무길 7번지라? 그는 반나절을 자전거 수리 작업장에서 보내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가볍게 손을 씻고 작업복에 먼지를 털었다.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괜히 말끔했다.
그는 동네에서 중고로 얻은 자전거에 올라 마을 외곽 대추나무길을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길가엔 대추나무가 늘어섰고 나뭇가지에 몇 개 남은 마른 잎이 겨울바람에 살랑거렸다. 고요하고 정적인 풍경이었다. 17번지라 적힌 문패를 찾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정한 담장 너머 작은 기와집이 보였다. 창문 옆에는 마른 고무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고 문 앞에는 비에 젖은 우산 하나가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담장 너머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던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규민 씨, 소연이었다. 그녀는 집 안쪽에서 차를 우려내던 중이었는지 손에는 찻장아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규민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저 어제 식당에서... 맞아요. 저예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규민을 안으로 초대했다. 마루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시피 둥둥 떠있는 따뜻한 찻잔 2개가 놓였다. 바깥은 여전히 축축한 겨울 냄새가 가득했지만 실내는 포근했다. 전기장판의 따뜻함과 찬물의 향기가 어우러져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낯설지 않았다. 소연은 어제와 다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편안한 가디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민낯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오히려 더 사람을 끌어당겼다. 규민은 조심스레 물었다. 이 동네에 처음 오신 거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쩌면 오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어딘가 슬픔을 숨긴 듯했다. 규민은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서울에선 무슨 일 하셨어요? 소연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서류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바쁜 곳에서 사람들 틈에 치이며 살았죠. 근데 마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조용한 데서 다시 숨 좀 쉬려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규민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늘 자전거를 고치며 말없이 가족을 지켜주던 그 모습. 규민도 복잡한 도시보다 이런 소소하고 조용한 곳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규민은 조용히 그녀의 찻잔에 다시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가마스. 감전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마치 사랑 같아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는 사람 마음 닮았어요. 마당 건너편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듯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돌아서며 담장을 타고 사라졌다. 그 순간 규민은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도망쳐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찻잔을 함께 나누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가 이야기해줄 날을. 며칠 후 규민은 늘 그렇듯 자전거 수리 작업장에 있었다. 오래된 체인에 기름칠을 하고 삐걱대는 페달을 조이는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자꾸만 소연을 향했다. 그녀와 나눈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화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수잔의 식당으로 향했다. 작은 화롯불이 타오르는 그곳은 늘 그렇듯 따뜻했다. 그런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소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털코트를 입고 있었고 앞에는 반쯤 비워진 국밥 그릇이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늦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규민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가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다. 이규민 씨, 여기서 또 뵙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자 아주머니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요즘 자주 같이 보이네. 좋은 거지 뭐. 소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규민도 살짝 웃었다.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함께 식당을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고 길가 나무들엔 아직 눈이 남아있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플러를 살짝 흔들었다.
규민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소연 씨는 여기서 오래 지낼 생각이에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사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망설임,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저를 재단 사람, 윤명인의 여자친구, 무언가 가진 사람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잠시 후 소연이 덧붙였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명함도, 직책도, 기대도. 그냥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고 밤이 오면 조용히 잠들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녀의 말에 규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도시로 갈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남았어요. 작은 자전거 수리점 하나 열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둘 사이에는 말없는 공감이 흘렀다.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뭔가가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규민은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겨울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환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겨울이 끝자락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청송마을은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판에 눈이 녹은 자리마다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고 논두렁 사이로 물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규민은 자전거 수리점 앞 작은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공구통 옆에는 정비 중인 자전거 한 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종이컵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말끔한 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혹시 백소연 씨를 아시는 분인가요? 규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며 대답했다. 네, 아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피식 웃으며 명함을 꺼냈다. 강현도, 서울 백화문화재단 전략기획팀. 전 그녀의 예전 직장 동료, 직장 동료입니다. 사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찾고 있거든요. 그녀에겐 돌아와야 할 자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요.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네고는 뒷말 없이 돌아섰다. 규민은 봉투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웠다. 며칠 후 그는 그 봉투를 들고 소연의 집을 찾았다. 마당개는 바람이 불어 떨어진 매화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봄볕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소연 씨, 이거 어떤 사람이 맡기고 갔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워서도 조모아소마츠 언니 좀리한테 서울에서 온 사람이죠. 네. 자신을 동료라고 했어요.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재단 복직 안내 서류와 함께 짧은 손편지가 있었다. 네오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널 기다리고 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규민 씨, 만약 제가 여길 떠난다면 실망하실까요? 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 가슴 한켠에서 목까지 올라온 말들이 입술 앞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전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소연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여기서의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요. 그날 밤 규민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그녀의 편지와 봉투가 놓인 탁자 너머로 더욱 깊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너무 아파. 며칠이 지났다. 봄비가 그치고 마을 곳곳에서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규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소연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규민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규민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는 소연이었다. 어딘가 단호하면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뵐까요? 그녀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교 옆 작은 언덕을 장소로 정했다. 그곳은 봄마다 야생화가 만발한 좋은 공원들의 준비해바라는 조용한 곳으로 두 사람이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장소였다. 오후, 그는 자전거를 끌고 그곳에 도착했다. 이미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치마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떨어졌다. 기다리셨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저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세우죠. 이번 주말 기차로요. 그 말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규민의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잠시 그는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무 사이로 봄 햇살이 반짝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결정한 이유? 들어도 될까요? 소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아졌어요. 규민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고 밥 한 끼가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만큼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됐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책임들, 도망쳐온 시간들, 언젠가는 다시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규민 씨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녀의 말은 명확하고 담담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가면 다시 못 보는 건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차십이에요. 한 번도 누구랑 나누어 본 적 없어요. 근데 규민 씨라면 마셔도 될 것 같아서요. 그 상자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찻상자였다. 뚜껑에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문장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규민 씨,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안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멀어지는 뒷모습은 작고 슬프고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규민은 식탁에 앉아 혼자서 그 차십을 꺼냈다. 물을 끓이고 조심스레 차를 우려냈다. 향긋한 내음이 방 안가득 퍼졌다. 그는 천천히 차찻잔을 들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향기를 기억하길. 차를 마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떠난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계절이 서너 번 바뀌었다. 여름이 무더위로 마을을 두고 가을이 금빛 벼이삭을 흔들고 다시 겨울이 조용히 골목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규민은 여전히 청송에 있었다.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마을버스 시간표, 식당의 반찬 메뉴, 자전거 수리점 앞의 작은 풍경까지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기다림의 방식이었다. 처음 몇 달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덕길을 바라보며 그날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때로는 그녀는 지금 어디쯤일까? 복잡한 도시에서 다시 자신을 찾았을까? 같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날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또 어떤 날은 묘한 공허함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자전거를 고쳤고
동네 어르신들의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갈아주었고 저녁이면 수잔의 식당에서 소박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그가 아끼던 도자기 주전자에 조심스레 그녀가 남기고 간 차씨프를 꺼내 한 잔의 차를 우려냈다. 그 차씨프는 신기하게도 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어느 날 오후 가벼운 눈이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 규민은 수리점 문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나무 의자 위에는 한 잔의 차 그리고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짧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그의 앞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거기 백소현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머리는 조금 더 길어졌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평온함이 어우러진 듯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달라져 있었다. 어딘가 단단하고 여유가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규민 씨.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 건 눈이었다. 그녀가 진짜인지 혹은 긴 기다림 속 상상 속의 환영은 아닌지 확인하듯 소연은 작게 웃었다. 도망치는 대신 이제는 돌아와서 내 삶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그 시작이 여기라면 괜찮을까요? 규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평소 아껴두었던 찻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죠. 우리 둘 다 기다림이 길었으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향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차 한 잔이 모든 감정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시 머무는 듯 보였지만 점점 그녀는 동네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도왔고 동네 할머니들과 김장을 담갔으며 이따금 규민의 수리점에 들러 찻주전자를 함께 닦았다. 규민은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고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우려내는 차처럼 진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어느 일요일 아침 그들은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만난 건 결국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운명이란 말 나도 믿어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따뜻함을 발견하고 조용한 마을 속에서 진심과 기다림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제십 하나, 밥 한 끼, 그리고 소박한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규민과 소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고민과 선택, 그리고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2화에서 또 만나요.